자, 조금 늦어졌는데, 자, 엄매 6주차 현대문법 강의 통사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명사절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명사절까지 했고, 자, 오늘 관계절 할 차례입니다. 관계절. 매우 중요한 녀석이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관계절도 마찬가지로 전성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자, 관형절은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자, 일단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자, 일단은 관계관형절부터 먼저 볼게. 관계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에 관형절 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존재하는 관형절이 바로 관계관형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관형절이라고 볼 수 있어. 얘들아, 그 영어에서도 이제 관계사절이 있지. 관계사절. 맞아? 그 관계사절 내의 문장 성분은 완전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이야? 끄덕끄덕이 아니라 완전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이야? The boy whom I met. 간단한 관계사절 보자. The boy whom I met was a rich. 자, the boy whom I met was a rich 라는 문장에서 보면 whom I met, 이게 관계사절이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는 the boy라는 선행사를 받고 있고, 이 whom이 이끄는 형용사절은 불완전한 절이야. 뭐가 생략되어 있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볼게. 어떠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 생략, 목적어 생략, 부사어 생략이라는 세 개의 관계 관형절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꽃이 피었다와 꽃이 예쁘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 맞지? 자, 어떤 게 아는 문장이고 어떤 게 안긴 문장인 것 같아? 어떤 게 아는 문장이고 어떤 게 안긴 문장일까요? 아이고. 자, 꽃이 피었다와 꽃이 예쁘다. 자, 전체 문장의 서술어가 아는 문장이야. 꽃이 피었다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가 아는 문장이고, 꽃이 예쁘다가 이 문장 안에 안겨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게 안긴 문장인 거야.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뒤에 있는 문장이 이 앞에 있는 문장으로 안겨 들어간 거잖아. 맞지? 자, 근데 안겨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이 지금 중복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 꽃이라는 주어. 그렇지. 자, 일종의 얘가 아는 문장이고 얘가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관계를 따지면 얘가 손님, 얘가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손님이 주인 집에 놀러 가. 근데 드레스 코드, 옷이 똑같네? 그러면 누가 갈아입어야 돼? 손님이 갈아입어야 된다고. 맞아? 안긴 문장 내의 그 문장 성분, 중복된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생략이 되고, 또 예쁘다라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 어때? 안긴 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종결어미가 탈락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니은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은 최종적으로 뭘로 바뀌는 거야? 예쁜 이라는 관형절로 바뀌는 거야. 됐어? 그래서 예쁜이라는 관형절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예쁜이라는 관형절이 꽃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로서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조하나, 늦었지? 늦었으니까 내 부탁 하나 들어줘. 저기 착생과 가가지고 칠판 지우개 2개만 달라고 좀 해줄래? 응. 자, 이해됐어요? 하나 더 해볼까? 자, 철수가 밥을 먹었다. 밥을 아까 주문했다. 자, 앞에 있는 절을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절을 B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절이 합쳐져서 아래의 절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어떠한 문장이 아는 문장이고 어떠한 문장이 안긴 문장일까요? 앞에가 아는 문장이고 뒤에가 안긴 문장이겠죠. 맞아? 자,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 내로 안겨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이 중복이 되고 있어? 밥을이라는 목적어가 중복되고 있죠. 이렇게 중복되는 목적어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안긴 문장 내의 문장 성분이 생략돼, 아는 문장 내의 문장 성분이 생략돼. 그렇지, 안긴 문장 내의 문장 성분이 생략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끔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실제 문제에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something 이런 식으로 표현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자, 밥을 아까 주문했다 에서 밥을이 생략이 됐고 아까 주문했다는 뭘로 바뀌어야 돼? 종결어미가 탈락하고 자, 종결어미가 탈락을 해야 돼. 종결어미가 탈락을 하고 그리고 그 시제 선어말 어미도 어때? 탈락을 해야 돼. 왜냐하면 주문했다는 주문하다라는 어간에 다가 결합한 거잖아. 맞지? 자, 시제 선어말 어미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종결어미 탈락하고요. 맞죠? 이 대신에 뭐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야? 그렇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아까 주문했다는 뭐가 되는 거죠? 아까 주문한이 되는 거고. 민서야 보여 이거? 안 보여? 아까 주문한이라고 적었어. 오케이? 아까 주문한이라고 적었어. 저렇게 안 보이네. 자, 아까 주문한이라고 이제 적는 거고요. 맞죠? 아까 주문한이라는 관형절이 요렇게 이제 전체 문장 내에서 안겨 들어가는 거고 이 안겨 들어가는 문장이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어? 후행하는. 그렇지. 밥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다. 됐어?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좀 킥을 주자면 얘들아, 이 관형절은 찾는 게 어렵지 않아. 관형절은 보통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맞죠?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자, 그 어미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관형절 자체는 찾기가 어렵진 않거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관형절을 묶어서 관형절은 보통 바로 뒤에 오는 체언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체언 자체가 이 관형절 내에서의 생략된 문장 성분을 의미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주어니 목적어니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자, 관형절을 찾는다. 그 다음에 관형절을 찾은 다음에 이 관형절을 원래의 서술어의 어미로 복원시켜줘. 원래의 서술어적인 어미는 뭐겠어? 예쁘는 무슨 단어에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무슨 단어에 해당되는 것을 떠올려 보는 거야. 예쁘다에 대응되는 거지. 그렇다면 꽃이라는 말을 예쁘다라는 서술어와 대응을 시켰을 때 꽃은 무슨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야. 주어밖에 될 수가 없어. 꽃을 예쁘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주문한 이 밥을 수식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 밥이 아까 주문한이라는 관형절 내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밥이라는 성분이 아까 주문하다라는 문장 내에서 무슨 문장 성분의 역할을 수행하겠어? 밥이 주문하다, 밥을 주문하다.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런 식으로. 자, 부사어 생략 보겠습니다. 자, 부사어 생략은 여러분 문장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장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장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문장 수정하고,
자, 이 밑에다가 문장을 적어주세요. 이 밑에다가. 수경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 나는, 수경이는 07년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 자기 이름 넣으시면 돼요. 수경이는 07년에 태어났습니다. 언제 들어도 좀 아득해지네요. 07년에 대학 갔는데. 자, 07년에 대봉이는 대학에 입학했다. 트루 팩트죠. 나도 20살인 시절이 있었는데, 맞지? 자, 이거 두 개 합쳐볼까요? 자, 요 문장을 수경이는 07년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안긴 문장, 이 뒤에 오는 대봉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것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중복된 문장 성분부터 찾아야지. 중복된 문장 성분이 뭐야? 부사어야. 07년에라는 부사어야. 뭐가 안겨 들어간다고?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으로 안겨 들어가잖아.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07년은 생략이 되는 거지. 생략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이 서술어가 뭐 종결어미나 시제선어말음이 빠지고 뭐로 바뀌어? 관형사인 전성어미 니은이 붙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돼. 합쳐봐. 어떻게 합칠 수 있어? 수경이 너가 말해봐. 너가 주인공이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수경이가 태어난,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지. 수경이는 태어났다를 수경이가 태어난으로 고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07년도는 어때? 이렇게 되는 거지. 수경이가 태어난 07년도에 대봉티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관형절은,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배우는 관형절인데, 앞선 두 개의 관형절과는 달리 이 관형절, 수경이가 태어난이라는 관형절이 수식하고 있는 체연인 07년이 관형절 내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이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그 관형절, 수경이가 태어나다라는 원래의 관형절 내에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라 볼 수가 있겠지. 맞아? 불완전한 관형절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관형절은 이렇듯 관형절은 수식하는 관형절이, 자, 이거는 이제 이거지. 이 각각의 관형절 내에 문장 성분이 주어가 생략됐느냐, 목적어가 생략됐느냐, 그리고 부사어가 생략됐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자,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까 주문한이라는 관형절은 주어 또한 생략되어 있기는 해. 맞아? 철수가 왜냐면 이 철수가라는 주어는 전체 문장의 수로인 밥을 먹었다에 대응되는 주어이기 때문에 아까 주문한이라는 그 문장 내에서는 주어 또한 생략되어 있기는 해. 근데 그거는 아직 고려하지 말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여기서 주어니 목적어니 부사어니 따지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냐면 관형절이 수식해주고 있는 체연 있지. 이 관형절이 수식해주는 체연. 이 관형절이 수식해주는 체연이 관형절 내에 어떠한 성분이었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관형절이 수식해준 채연이 관형절 내에 주어였어, 목적어였어, 부사어였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조한이 밥 먹었어? 뭐 먹었어요? 밑에서? 아, 급식 먹었어? 오늘 급식 등푸른 생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격 관형절 보겠습니다. 동격 관형절. 이 동격 관형절이라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관계 관형설과는 달리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는, 즉 완전한 절을 이끄는 관형절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볼게. 자, 여기서 관형절 묶어볼래? 주하나? 그가 어제 출국했다는 사실, 소문,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서 관형절 묶어볼래? 어디서 어디부터가 관형절일까? 출국했다는만 관형절이야? 어제 출국했다는 이 관형절이야? 저 눈치로 때려 맞추려고 하네. 자, 봐봐. 이게 절 묶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얘들아, 서술어부터 시작해야 돼. 전체 문장의 서술어부터 시작해야 돼. 들었어. 그럼 문장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 누가 들었다는 거지? 그가 들은 거야? 문장의 의미 생각해 봤을 때? 아니지. 여기서는 생략된 주어가 들었다는 거지. 생략된 주어는 보통 나의 가능성이 높아. 내가 주어일 때는 보통 나를 생략시키잖아. 안 그래? 민서야 밥 먹었어? 했을 때 저는 밥을 먹었어요. 민서는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주어를 꼬박꼬박 넣지 않지. 보통 주어가 자기 자신일 때는 보통 생략을 많이 시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생략된 주어인 나는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됐건 그가, 문장의 의미 구조상 그가 이야기를 들은 주체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는 뭐야? 묶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가 어제 출국했다. 는 사실 소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잘 볼게. 자, 그가 어제 출국했다라는 문장 자체는 완벽한 문장이야. 뭐 하나가 빠져있는 문장 성분이 없다고. 이러한 관형절이 수식해주고 있는 사실 소문 이야기는 이 관형절 내에 어떠한 특정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위의 것과는 달리. 이러한 관형절을 뭐라고 한다? 동격 관형절이라고 한다. 자, 동격 관형절은 이거는, 자, 이거랑 비슷해. 자, 영어에서 보면은 동격의 대시라는 게 있죠. 동격의 대. 영어에서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더 fact 또는 자, fact that reason that. 자, 영어에서 보면은 더 fact나 reason 같은 그러한 명사들 뒤에 이어지는 대시 이끄는 절은 어때? 완벽한 절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팩트나 리즌 뭐야? 사실, 이유.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지. 이러한 팩트나 리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뒤에 대절이 이어지면은 그 대절은 무슨 절? 완벽한 절인 것처럼. 사실, 소문, 이와 기회와 같은 체언들 앞에 오는 관형절은 무슨 관형절이라는 거야? 문장 성분 생략이 없는 완벽한 관형절이라는 거야. 맞아? 선생님 뭐 영어 잘해요? 왜 이렇게 영어로 까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뭐 그렇게 까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 뭐 이런 개념이 영어의 관계사절 그리고 영어의 동격의 대의 개념을 따와서 만든 개념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영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I hate English.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국어 강사입니다. 저는 국어를 좋아해요. 사실 뭐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사랑합니다.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가 어제 출국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 한번 봅시다. 자, 관계 관형, 그 동격 관형절의 특징은 여기다 적어주면 될 것 같아.
보통은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죠. 안긴 문장의 전성어미는, 자, 안긴 문장의 전성어미는 뭐뭐다는 뭐뭐라는 또는 뭐뭐다는 이라는 무슨 의미? 인용의 의미를 가진 전성어미가 쓰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동격 관형절은 마치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들었어? 걔가 전교 1등 했다는 사실 소문 이야기를 난 들었어. 이런 식으로. 맞아? 자기가 직접 전달하는 사실이 아닌 어디선가 주워 들었던 이야기를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이제 풀어낼 때 이러한 식의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식의 문장 구조는 어때? 동격 관형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 자,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출제 포인트는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을 구분할 수 있니?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오케이?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관계 관형절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 관계 관형절 세 가지의 패턴을 구분할 수 있니?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알겠니? 그래서 동격과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느냐, 또는 관계 관형절 내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의 생략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출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부사절 가겠습니다. 부사절 뻔합니다. 뭐가 그렇게 뻔할까요? 자, 부사절은, 자, 스포 먼저 할게요. 자, 명사절이, 별표 하나 쳐주고, 명사절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과 구분하시면 돼요. 늘 뻔해. 명사절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과 부사절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 이거 두 개만 잘 구분하면 돼. 어차피 문제는 거기서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부사절이 부사어로 쓰인다는 것은 부사가 부사어로 쓰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명사절이 부사어로 쓰이는 것은 명사에 무슨 조사가 붙어서, 부사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부사어로 쓰이는 케이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사어로 쓰인다는 점은 같지만 부사어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잖아. 부사절이 부사어냐, 명사절이 부사어냐. 맞지? 메커니즘이 다르지. 그 메커니즘, 그 과정을 뒤트는 선택지가 답이 된다는 거야. 자, 일단은 보자. 그렇다면 부사절은 어떤 게 부사절을 만들 수 있을까? 자, 부사파생 접사인 이희가 예외적으로 부사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 자, 부사파생 접사 이희가 부사절을 만드는 것은 뭐다? 예외다. 예외. 알겠어요? 예외는 나중에 공부하다가 공부할 게 없으면 그때 외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아, 난 도저히 외울 게 없다. 이거나 외워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이 부사형 전성어미인 개, 도록, 아서, 어서를 외우는 게 스탠다드 하죠. 맞나요? 아우, 오늘 그 빔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눈뽕 당할 것 같아요. 근데 빔 너무 자주 이게 쬐면 실명의 위기가 있나요? 몰라요? 난 지금 수경의 얼굴이 두 개로 보이는데? 아우, 눈뽕 미치겠네. 자, 중요한 건 부사절은 부사어로 쓰인다는 거야. 맞지? 선글라스 끼고 해야 되겠네. 자, 일단 1번은 부사파생접사 이희가 부사절을 이끄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 한번 묶어볼까요? 자, 부사절 한번 묶어보세요. 자, 봐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미안해. 서술어부터 시작한다. 끼웠다. 무엇을? 방구를. 누가? 그가 끼웠다. 그러면 그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니까 묶이면 돼, 안 돼? 안 돼. 맞아? 그러면 어떻게 묶어야 돼? 소리도 없이. 이걸 묶어야 된다. 자, 이거 무슨 문장이야? 아는 문장이야? 안긴 문장이야? 안긴 문장이지. 이 안긴 문장 내 주어는 뭡니까? 민서. 소리도 없이의
라는 안긴 문장의 주어 뭐야? 방구? 방구가 소리가 없다? 그럼 너무 복잡해지는데? 방구라는 주어가 소리도 없이라는 서술절을 가진다는 건데? 자, 소리도 없이라는 문장에서의 주어는 뭐야? 소리야. 소리가 없다니까. 맞지? 여기선 보조사 도가 쓰였지만 보조사는 항상 격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 문장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소리가 없다라는 문장이 다가 빠지고 이라는 부사 파생 접사가 부사절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구 또한 소리도 없이라는 그 문장 내에 주어가 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개념입니다. 알겠죠? 원래는 방구가 소리가 없다가 맞아. 그래서 민서가 말한 것처럼 방구는 생략된 주어고 소리가 없다라는 게 그 생략된 주어인 방구의 서술절의 역할을 해.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보면 안 돼. 알겠어? 너무 진도가 빨라 그거는. 아무튼 간에 소리도 없이라는 문장은 소리가 없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이렇게 보는 거야. 맞지? 아무튼 간에 이제 부사절이 부사어로 쓰였고 이 부사어가 뭐 꾸며주고 있어? 수경아. 소리도 없이가 뭐 꾸며주고 있어? 방구? 소리도 없이 방구? 그렇지. 소리도 없이 끼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뭐가 무엇을 수식해준다는 말은 그 뒤에 그 말을 붙였을 때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 소리도 없이 방구? 이러면 뭐야? 의미가 안 통하잖아. 원래 부사어는 명사를 못 꾸며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두 번째 문장 묶어볼까? 주하나? 아무도 모르게. 그는 왜 안 묶었어? 그는 왜 안 묶었어? 뭐라고? 주어? 뭘 주어? 죽을 거 없는데? 자, 집에서 나갔다라는 자, 무슨 문장이야 이거? 무슨 문장의 서술어야? 안긴 문장의 서술어야? 아는 문장의 서술어야? 아는 문장의 서술어야? 아는 문장의 서술어 맞아? 확실해? 아는 문장이야? 안 왔어? 안겼어? 아는 문장이야? 아는 문장이냐고 안겨있는 문장이냐고? 안긴 문장이야 이게? 아는 문장이잖아. 맞지? 큰 문장이 겉에 있는 전체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아는 문장.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무도 모르게는 전체 아는 문장 내에 이렇게 안겨있잖아. 이게 안긴 문장이지. 됐어? 그러니까 제가 안긴 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안긴 문장 내에 주어가 생략됐다, 아는 문장 내에 주어가 생략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때 가서 선택지 사이에서 이 집에 나갈래? 아니면 지금 조금 스트레스 받고 말래? 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로 가야 되겠지. 맞아? 자, 집에서 나갔다. 자, 아는 문장의 서술어고 아는 문장의 주어는 그는이 되는 거야. 전체 문장의 주어죠. 전체 문장의 주어. 자, 아무도 모르게라는 안긴 문장 내 주어는 뭐야? 주어는. 자, 이 아무도 모르게를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잖아. 주어는 뭐야? 아무가 뭐가 주어가 되는 거야. 아무는 안긴 문장 내에 주어가 되는 거고 안긴 문장 내의 서술어는 모르다가 되는 거야. 근데 모르다인데 뒤에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가지고 부사절이 된 거지. 그렇다면 이 안긴 문장이 모르게는 아는 문장 내의 무슨 성분을 수식해주고 있어? 나갔다? 그렇지. 모르게 나갔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됐니? 이제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분해야 된다?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 아무도 모르게라는 부사절은 부사절이 지금 부사어로 쓰인 거잖아. 근데 위에 봐봐. 뭘 봐? 겨울이 가기, 아니, 오늘 날씨는 운동을 가기에. 자, 오늘 날씨는 운동을 가기에. 참 좋다. 참 좋다라는 서술어는 자, 오늘 날씨가 좋다라는 거잖아. 맞지? 자, 명사절은 운동을 가기까지 명사절이죠. 맞아요? 운동을 가기라는 명사절 뒤에 부사격조사 애가 붙어가지고 명사절이 뭘로 쓰이고 있어?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맞아? 명사절이 부사격조사 애가 결합해가지고 부사어로 쓰이는 거라. 부사절이 부사어로 쓰이는 거라. 맞아? 결과적으로는 부사어로 쓰인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그 과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어?
주목해 주세요. 알겠죠? 늘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절 보겠습니다. 서술절. 자, 서술절은 여러분 패턴이 있어요. 절이 서술어로 쓰인다는 거죠. 절. 자, 주어, 수어의 패턴으로 제시되는 게 일반적이야. 주어, 수어. 그러니까 주어가 두 번 연속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 뒤에 나오는 주어하고 수어는 묶여서 무엇을 구성한다? 그렇지. 서술절을 구성한다. 맞아?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패턴으로 주어가 연속해서 두 번 나오는 식의 문장 구조는 뒤에 나오는 주어, 수어가 서술절을 형성하면서 이 서술절은 전체 문장이 무엇으로 쓰이는 거야?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제일 헷갈려. 알겠어? 주어, 서술어 패턴인데, 자, 뒤에 오는 주어하고 수어가 하나의 서술절로 묶이면서, 맞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잖아. 이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야. 알겠어? 자, 보자. 어씨, 뒤에 있었네. 자, 토끼가 앞발이 짧다. 주어, 서술어처럼 보이죠? 그럼 뒤에 오는 주어, 서술어를 묶어서 무슨 절? 서술절로 봐야 되겠죠. 맞아? 안긴 문장 내의 서술어는 뭐야? 민서야, 안긴 문장 내의 서술어. 그렇지. 짧다가 안긴 문장 내의 서술어야.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뭐야? 아는 문장의 서술어. 앞발이 짧다가 되는 거야. 됐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분이 되면 서술절 이해한 거야. 주환이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게 맞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새끼야. 뭐라고? 모르겠다는 것에 부정이니까 알겠다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항상 서술절과 관련해서 늘 함정 패턴으로 나오는 게 이거죠. 민채가 대학생이 아니다. 여기서 서술절은 뭐야? 서술절이 뭐야? 서술절이 뭐야? 없지? 왜? 왜? 왜 이거는 서술절이 아니야? 왜? 자,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는 무엇은 성문이라고 봐야 돼. 그렇지, 이건 보호야, 보호. 이건 주어, 보호, 서술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서술절이 막 쓰인 문장 사이에 아니다, 되다 라는 서술어를 가진 이 혼문장이 나온다면, 이거 혼문장이에요. 혼문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난 문장을 말해. 혼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보어를 가진 문장은 혼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문장처럼, 대학생이 아니다를 마치 서술절을 가진 문장처럼 페이크 치는 문제들,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조심하셔야 돼요, 늘. 세상은 늘 위험합니다. 시험 문제도 늘 이렇게 함정의 연속이야. 알겠어? 함정 피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또 입학을 했어. 그럼 대학교 생활도 함정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늘 함정이야. 알겠어? 항상 의심하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내 말을 명심하렴. 알겠지? 늘 의심하고 늘 긴장을 해야 된다. 긴장을 놓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다. 알겠어? 냉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조금만 방심을 해도, 맞죠? 조금만 방심을 해도, 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인용절 볼게요. 인용절. 자, 인용절은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이 있는데, 이건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건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고.
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부사격 조사가 각각 쓰이는데 인용절 뒤에 라고라는 여기 형광펜 쳐주세요. 부사격 조사. 자, 인용절 뒤에는 뭐가 붙는다? 부사격 조사가 붙는다는 거야. 타인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타인의 말에 발화자, 문장을 옮기는 발화자의 관점으로 옮기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여튼지 간에 직접 인용에서는 자, 부사격 조사가 라고가 쓰이고 간접 인용은 부사격 조사가 고로 쓰인다는 점. 오케이? 자, 위에 문장부터 볼게요. 여기서 인용절은 찾기 쉬워. 인용절은 찾기가 쉬운데, 자, 직접 인용절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따옴표가 시작되고 끝나는 점이 바로 인용절이야. 맞아? 이게 직접 인용절이야. 자, 근데 직접 인용절 자체, 이게 지금 괄호친 표시가 직접 인용절이고, 이 직접 인용절은 뒤에 이거 뭐야? 부사격 조사라고.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와 결합해야지 이 인용절이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로 쓰이는 거야. 알겠어? 됐니?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인용절 전체는 이렇게 괄호 표시해주고, 부사격 조사 결합된 표현 자체는 이렇게 괄호 표시해주시고, 이런 인용절 자체는 이렇게 괄호 표시해주세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소괄호가 인용절을 의미하고, 인용절 뒤에 부사격 조사 라고가 결합해야지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밑에 거는 간접 인용절이거든. 간접 인용절은 말하는 발화자의 기준에 맞춰서 이 직접 인용된 표현을 바꾸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봐봐. 그는 어제 나에게. 자, 직접 인용절이 간접 인용절로 바뀔 때는 얘들아, 인용절 바깥의 부분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인용절 내의 부분만 바뀌어. 자, 봐봐. 그가 나에게 말한 거잖아. 그렇다면 그가 나에게 너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는 나의 입장에선 나가 되는 거지. 자, 이곳. 너 입장에서 이곳은 뭐야? 내 입장에선 그곳이야. 오는 게 어때는 내 입장에서 오는 게 어떠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간접 인용절 묶어보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야까지가 간접 인용절이야. 됐어? 이 간접 인용절 뒤에 뭐가 붙었어?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가 붙었지. 고. 맞아? 이 고가 붙어야지만 이 간접 인용절은 무슨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부사어로 쓰일 수가 있다. 알겠어? 그러니까 부사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3개 배운 거야. 뭐? 명사절 뒤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해서 부사어로 쓰이는 케이스, 부사어가 부사어로 쓰이는 케이스, 인용절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로 쓰이는 케이스. 무려 몇 개야? 3가지야. 3가지. 이런 3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이 3가지를 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돼? 긴장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알겠어? 노방심. 오케이?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거는 앞에서 많이 했었죠? 맞나요? 자, 2문장을 한번 끊어볼게요. 끊어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집에 가든지 학교에 오든지 선택하거라. 바다가 푸르고 하늘이 맑다. 이런 식으로 선행절과 후행절 관계만 끊어볼게요. Let's go. 나 피자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피자 먹고 싶다. 가끔씩 그런 날 있지. 공감 왜 안 해줘? 공감 좀 해줘. 그런 날 있잖아, 갑자기 막 치즈 같은 고소한 거 먹고 싶은 날 있고, 뭐 그런 거잖아. 오늘이 딱인데, 클리닉 다 끝나면 11시일 것 같아, 맞지? 11시에 끝나가지고 뭐 시켜 먹으면 어떻게 돼? 돼지 되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내일 7시에 출근해야 돼. 그게 정말 인생이 힘들어. 맞지? 자, 이렇게 끊으신 거 맞죠? 됐나요? 잘 끊었습니다. 자, 왜? 조한이 왜?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니? 뭐야? 무슨 문장이야? 무슨 문장이야? 밑에서 세 번째, 학교에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렇지, 이거지. 맞아? 잘 발견했어. 자, 특히나 이 마지막 동시 상황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동시 상황은 왜 중요하다? 그렇지. 바꿔도 의미가 그대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연습하기 있죠. 연습하기. 자, 연습하기 숙제. 자, 저번 주에도 숙제로 내줬던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모범 답안 해가지고 톡방에 올릴 테니까 수업 시간 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서술어의 자릿수 가겠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자, 서술어의 자릿수는 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자, 별표 몇 개? 몇 개 박을까? 별표 5개. 매우 중요한 개념. 요즘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스타. 맞아? 정말 요즘에 핫한 녀석. 맞아? 모르면 어때? 엄매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 알겠어? 자, 서술의 자릿수를 구분할 수 없다? 당장 화작하러 가세요. 알겠어? 당신은 표준점수 2.5점을 자, 선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야. 자, 그 정도로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녀석, 그 어마어마한 녀석의 개념을 알아볼까? 서술어가 문장을 구성할 때, 서술어를 제외하고, 쉣! 서술어를 제외한다는 거야. 이걸 제외하고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야. 문장 성분의 개수. 여기서 말하는 문장 성분은 무슨 문장 성분을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문장 성분. 여기서 말하는 문장 성분은 얘들아, 주성분. or 발음 좋았죠? 필수 부사어를 말해. 주성분 또는 필수 부사어를 말하는 거다. 알겠어? 그것들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개수. 알았어? 자, 여기서 주성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주성분 뭐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또 뭐 있어요? 서술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서술어는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서술어는 주성분에서 카운팅하지 않는다. 이게 국룰. 알겠어? 그럼 봅시다. 종류를 볼게요. 자, 종류를 보면 총 3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한 자리 서술어는 자,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 서술어가 이 서술어의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술의 의미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서술어 자신 이외에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가짓수가 한 가지라는 거야. 그 한 가지는 뭐? 주어야, 주어. 주어 하나만 문장 형성 과정에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되면은 그러면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문제는 몇 자리 서술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 얘들아?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중에서 어떤 자릿수의 서술어가 문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한 자리 서술어예요. 한 자리 서술어. 왜 한 자리 서술어가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한 자리 서술어는 되게 문장 구조가 심플하지만 이 사이에 이제 뭐가 많이 끼어 들어가는 거야. 부속 성분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수없이 많이 덕지덕지 문장 성분 막 덕지덕지 부속 성분 붙인 다음에 한 자리 서술어를 마치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인 척 보이게끔 문장을 구성을 해가지고 혼동을 주는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함정 패턴이다. 그러면 한번 볼까? 자, 비가 매우 많이 내린다. 자, 내린다라는 밑줄 친 서술어에 대응되는 문장 성분은 바로 뭐 있어? 비가라는 주성분 하나가 대응이 되죠. 맞나요? 비가. 매우하고 많이는 뭐야? 부사어야. 부속 성분이라고. 알겠어? 자, 근데 봐봐. 밖에 비 내려? 자,
주어는 주격, 체언 뒤에 주격 조사가 붙어야 주어지만 이렇게 격조사가 붙지 않은 경우도 주어가 될 수가 있죠. 밖에 비 내려. 여기서도 어때? 비가 주어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19문반에 내가 왔다. 19문반은 이제 뭐예요? 관용어예요. 부속 성분이라는 거죠.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문장 성분은 내 가라는 주어 하나야. 자, 두 번째 문장 별표. 언제 왔어? 언제 왔어가 요구로 하는 필수 문장 성분은 언제다. OX. X야. 언제는 뭐야? 부사어야. 부사어.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요구하는 필수 성분은 어떻게 됐어? 생략이 됐겠지. 맞지? 근데 생략된 문장 성분도 서술의 자릿수에 포함을 하나요? Yes, of course. 자,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서술의 자릿수를 이제 나타내는 이 주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괄호로 묶여져 있죠. 이 말은 뭐야? 언제든 생략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은 뭐냐면 주어는 그 문장에서 생략되든 안 되든지 간에 무조건 서술의 자릿수 한 자리를 무조건 터줏대감 마냥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주어는 문장 내에서 생략되더라도 무조건 어때? 서술의 자릿수에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 알았어? 자, 매우 슬프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서술어지. 형용사 서술어지. 매우 슬퍼. 누가 슬프겠어? 생략된 주어가 슬프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자, 이렇게 관형절에 밑줄 쳐놓고 이 관형절의 서술어 자릿수를 물어볼 수 있어. 맞아? 그럼 관형절을 원래 문장 성분으로 돌려놔야 되겠지. 슬프는 뭘로? 슬프다라는 원래 문장 성분을 바꿔야 되겠지. 맞아? 영화가 슬프다. 이 문장이 되는 거잖아.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슬픈이라는 관형절은 관형절이 수식해주는 그 체언이 관형절 내에 어떠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주어 생략, 목적어 생략, 부사어 생략으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뭐야?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네. 맞자? 맞아? 자, 그럼 두 자리 서술어 보자. 두 자리 서술어. 자, 두 자리 서술어는 얘들아 자, 두 자리 서술어는 자, 서술어 본인을 제외하고 맞지? 추워? 추운데 안 추운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감기 걸리고 나 원망하고 저주인종 만드는 거 아니지? 그럼 안 돼. 알겠어? 추우면 말해. 자, 서술어를 제외하고 맞지? 주어도 제외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를 제외한다기보단 주어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주고 있는 거야. 맞아? 그렇다면 자,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를 제외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문장 성분이 목적어이거나 필수 부사어이거나 보어일 때 두 자리 서술어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목적어하고 보어가 맞지? 두 자리 서술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자, 아무래도 이제 필수 부사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필수 부사어의 종류들 우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가보자. 자, 필수 부사어. 자, 필수 부사어라는 게 무엇이냐? 필수 부사어. 자,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수의적 부사어하고 필수 부사어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자, 필수 부사어의 반대말이 뭐다? 수의적 부사어야. 자, 필수 부사어라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네. 생략이 되는 부사어와 안 되는 부사어. 생략을 하면 안 되는 부사어. 그러면 생략을 하면 안 되는 부사어인 필수 부사어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의적 부사어는 무슨 뜻이겠어? 생략을 해도 되는 부사어겠지. 자, 위에 봐봐. 자, 수의적 부사어가 나오겠지. 수의적 부사어. 이 수의적 부사어가 뭐라고? 생략 가능한 일반 부사어. 선생님, 생략 가능한 일반 부사어가 뭐가 있어요? 필수 부사어를 제외한 모든 부사어가 다 수의적 부사어야. 알겠니? 모든 부사어는 다 그냥 생략이 가능해. 맞지? 부사어는 생략을 하더라도 전체 문장의 의미 변화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너가 좋다라는 문장이 있어. 서술절이네. 나는 너가 좋다. 근데 여기에 내가 나는 너가 존나가 아니야. 매우 좋다. 매우 좋다. 매우 좋다가 있을 때 이 매우는 부사어잖아. 이 매우가 없더라도 이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아. 그냥 강조만 해줄 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부사어들 중에서 생략을 하면 안 되는 부사어가 있대. 그게 바로 뭐다? 필수 부사어다. 자, 이 필수 부사어는 어때? 암기해주세요. 암기해주세요. 제가 뭐 암기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암기하라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암기하세요. 자, 1번 방향성. 자, 방향성은 뭐가 있냐면 자,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 to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전치사 to. 맞아? 자, 나는 어디에 갈까? 학교에 갔다. 나는 학교에 갔다. 자, 여기에서 방향성이라는 것은 서술어의 행위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이 애라는 부사어가 어디로 향하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 줄 때 있지. 그랬을 때 이 학교에라는 부사어는 뭐? 행략이 불가능한 필수 부사어로 봅니다. 알겠어요? 나는 갔다.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야. 어디에?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교와 대조. 자, 비교와 대조. 비교와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 이거 별표 쳐주시고 와, 과라는 부사격 조사를 취할 때 맞아? 이렇게 간지럽지? 자주 씻는데 아니 자주 씻는 데가 아니라 맨날 씻는데 어우씨 이미지 이상해질 뻔. 맨날 씻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씻는 건 당연하잖아. 맞지? 씻는 건 당연한데 맨날 씻는다고 말하니까 되게 안 씻는 사람이 막 그 씻는다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막 표현이 되네. 맞지? 자, 비교하고 대조. 자, 저 친구는 오랑우탄과 닮았다. 저 친구는 오랑우탄과 닮았다. 맞아? 친구와 빠르고 효과적으로 절교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한테 응? 너 오랑우탄 닮은 것 같아. 이러면 어때? 빠르게 손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물론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자, 저 친구는 이란 주어가 닮았다라는 거야. 자, 이게 주어지. 자, 오랑우탄과에서 오랑우탄과는 부사어지. 자, 이 부사어는 일반 부사어와는 달리 주어와 어때? 비교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 주어는 무슨 성분이야? 주성분이야. 주성분과 어때? 비교 혹은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맞아? 그러니까 주성분과 같이 쓰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야. 반대로 이 오랑우탄 과라는 부사어를 생략하게 되면은 저 친구는 닮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게 돼. 오케이? 자, 여기는 문장 하나 더 적어주자. 예의. 나는 엄마와 집에 갔다. 중의성이 있을까 없을까? 중의성이 없다. 중의성이 없지? 항상 이 문장은 중의성 봐야 돼. 자, 여기서 나는 엄마와 집에 갔다 해서 엄마와는 어때? 주어인 나와 비교 혹은 대조의 의미야? 아니지. 여기서 엄마와는 이 같다라는 행위를 어때?
동시에 주어와 했다라는 with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 with. 자, with. 동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어는 이거는 뭐야? 수의적 부사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필수 부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필수 부사어가 어떤 해당 부사어가 필수 부사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이 주성분과 비교되는 의미로 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세 번째 별표. 느낌 빡 왔어. 맞아? 이거 오래 나올 거야. 주성분과 치환 가능성. 오케이? 선생님 안 나오면 어떡해요? 맨날 이러잖아? 그러면 선생님 안 나오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되게 전투적으로 말하는 애가 있어. 맞아? 뭐 안 나오면 좀 아쉬운 거지 뭐. 맞지? 뭐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속보 대제를 해야 돼? 나올 수 있는 걸 좀 강조시켜주는 거지. 그렇게 전투적으로 나오는 애들 있으면 좀 서운해. 맞지? 내가 뭐 잘못한 느낌 드는 거 같고. 자, 일단 주성분과 치환 가능성은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얘 1. 자, 보호가 쓰인 문장을 써볼게.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말했듯이 이거 보호가 쓰인 문장이야. 방금 전에 봤기 때문에 이걸 서술절로 헷갈리는 경우는 없겠지?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얼음이는 보호로서 필수 성분이 아니야. 보호는 필수 성분이지. 그래서 주어, 보어, 서술어기 때문에 얘는 두 자리 서술어야. 맞니? 근데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지.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라는 문장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뭐냐면 얼음이 얼음으로 라고 변했는데 의미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 문장의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의미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의미를 구성하는 문장 성분은 좀 차이가 있지. 위에 거에서 얼음은 보어인데 밑에 거에서 얼음으로는 명백한 부사어야. 왜냐하면 의로가 부사격 조사니까. 됐어? 그렇다면 이 부사어는 어때? 무엇의 위치에 쓰인 부사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주성분의 위치에 쓰인 부사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주성분을 치환시킨 부사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주성분이 치환된 부사어는 어때? 필수 부사어로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어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됐어? 자, 기타. 자, 기타는 뭐가 있을까? 기타는 자, 다이어. 자, 다이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자, 필수 부사어를 말해. 잘 봐봐. A1. A1을 볼게. A1. 이 소스 이름인데. 자, A1. 자, A1은 그녀가 밖에 아니야. 그녀가 나왔다. 자, 그녀가 나왔다. 몇 자리 서술어야? 한 자리 서술어겠지. 어느 공간에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의미겠지. 자, A2.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 똑같은 그녀야.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나왔다. 자, 어때?
1번에 나왔다하고 2번에 나왔다의 의미는 같아? 달라. 이 나왔다의 의미가 이 나왔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중심적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어를 찾을 때 중심적 의미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하의 의미들을 주변적 의미라고 하거든. 자, 여기서 나왔다는 어때? 주변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중심적 의미 및 주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하나의 주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무슨 단어라고 해? 다이어라고 해. 맞아?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렇게 그 서술의 자릿수가 필수 부사어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없으면 의미가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 더 해볼까? B1. 돈이 생겼다. 자, 몇 자리 서술어야? 한 자리 서술어죠. 생기다란 뜻이 사전에 찾아보면 없었던 것이 만들어지다란 중심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중심적 의미로 쓰는 거야. 야, 참, 뭐 살면서 이런 말 들어봤죠? 들어봤죠? 야, 참, 너는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구나. 맞죠? 자, 그러면은 잘 봐봐. 돈이 생겼다라 해서 이제 생겼다는 이제 한 자리 서술어가 맞는데, 너는 예쁘게 생겼다 해서 이제 예쁘게는, 자, 주어 이외에 필수 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예쁘게가 생략이 되면은 이게 중심적 의미인 생겼다의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너는 예쁘게가 생겼기 때문에 너는 생겼다라고 한다면 너는 뭐야? 너는 갑자기 생겨버렸다. 이런 뜻이잖아. 맞아?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생겼지. 철학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 즉, 생략이 되면은 중심적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근데 중심적 의미가 원래 문장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생략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겼다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고, 자, 이 주변적 의미의 뜻구별로 사용이 되는 이 예쁘게라는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생략이 되면, 쉽게 생각해서 생략이 되면 원문장의 의미와 달라지게 될 경우 필수 부사어로 봐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이런 게 필수 부사어다. 자,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에서 마지막으로는 어때? 필수 부사를 제외한 보어도 이제 두 자리 서술어를 구성할 수 있는 성분.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자리 서술어는 여러분, 자, 주어, 필수 부사어, 보어, 서술어인데 오타예요.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 보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원자 모형 만든 사람이죠. 맞죠? 고전 물리학의 원자 모형을 만든 사람이잖아.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맞지? 안 친해요. 보어형이랑. 그냥 말해본 거야. 친한 척 해봤어. 안 친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목적어예요. 목적어. 주어, 필수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근데 여기서 필수 부사어는 고정값이야. 고정값. 세 자리 서술어는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세 자리 서술어에서 나타나는 필수 부사어는 거의 고정돼 있어. 왜냐면 여기서 서술어는 그 영어에서 그 V4, 이거 무슨 동사라고 하지? 수요 동사라고 하나? 그러니까 사형식 문형에서 쓰이는 주다와 받다와 같은 그 문형에서 쓰이는 부사어들로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면,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써야 돼. 맞죠? My mom gave me a money. 자, 보면은 My mom
gave V4 me object 1 money object 2.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문형이 통사적이죠.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 나에게 돈을 이라고 번역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영어에서 간접 목적어든 직접 목적어든 이 목적어 두 개는 다 무슨 성분으로 봐야 돼? 주성분으로 봐야 돼. 맞지? 근데 이 주성분이 번역된 우리나라 말을 보니까 돈을은 주성분이 맞지만 영어에서 주성분으로 영어에서 주성분으로 취급이 되는 이 미라는 성분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부사어로 번역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는 어때? 부속성분이야. 그러니까 어때? 영문법과 우리나라 문법이 일치하지 않는 논리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는 누가 맞춰야 돼? 영어가 우리나라에 맞춰야 돼? 우리나라가 영어에 맞춰야 돼? 우리나라가 영어에 맞춰야 되겠죠. 맞아요? 미국이 천조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필수 부사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야. 영어의 주성분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될 때 부사어라는 맞아? 부사어라는 부속성분을 해석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러한 부사어들을 그냥 생략이 안 되는 주성분과 같은 부사어라고 하자. 이런 것들을 뭐 필수 부사어라고 하자. 라고 이렇게 만든 논의예요. 자, 아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밑에 주의해야 될 점 봅시다. 주의해야 될 점. 자, 땡땡은 반드시 서술의 자릿수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자, 땡땡 뭘까? 춥다고? 추워? 주어. 그렇지. 주어입니다. 주어. 추워가 아니라 주어죠. 주어. 자, 수식어는 서술의 자릿수에서 오케이. 자, 밑에 있는 심화는 맞죠? 심화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아이들이 논다.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죠. 근데 옆에 아이들이 유출 논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두 자리 서술어야. 자, 차가 멈추었다.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죠. 근데 경찰이 차를 멈추었다.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바람이 많이 분다.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미래가 먼지를 분다.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달이 밝다.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자, 그는 지리에 밝다. 이건 뭐야? 필수 부사어 네 번째 유형으로서 두 자리 서술어. 자, 그는 몸이 좋다.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맞지? 자, 서술절이 쓰이긴 했는데 어차피 둘 다 한 자리죠. 자, 술은 정신에 좋다. 이건 뭐야? 두 자리 서술어. 자,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자, 나는 그녀를 천사라고 생각한다 해서 천사라고는 무슨 서술어야? 이거 필수 부사어야. 왜? 이거 영어의 목적격 보호에 해당되는 성분이야. 맞지? 영어의 목적격 보호인 주성분에 대응하기 때문에 자, 이 천사라고도 뭐로 봅니까? 필수 부사어로 봅니다. 오케이? 자, 최근 기출 풀어보기 요것도 숙제로 내드릴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문법 요소가 있는데 높임법하고 시간 표현까지만 하면은 현대 문법이 끝나죠. 능동, 피동 이건 끝냈을 거예요. 맞죠? 자, 보겠습니다. 자, 20분 남았는데 스포트 올리겠습니다. 높임법. 자, 높임법 보자. 자, 높임법은 5분 컷이지, 5분 컷. 자, 높임법이란
말하는 대상이나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높임법은 총 3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오케이. 자, 주체 높임부터 보자. 자, 주어는 뭐 높이는 거야? 주어는 뭐 높이는 거야? 아, 주체 높임은 뭔 소리야? 자, 주어를 높이는 거죠, 주어. 주체 높이면 주어. 알겠어? 자, 주어를 높이는 건데, 자, 킬링 포인트 바로 들어갈게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의 구분. 자, 그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이라는 것도 있고 간접 높임이라는 것도 있어. 자, 직접 높임은 뭐냐면, 자, 높임이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직접 높이는 거야. 맞아? 높임이 대상이 되는 사람을 높이는 거고, 간접 높임은 뭐냐면, 맞아? 사람이 사람과 관련된, 자, 뭐 something을 높이는 거야. 됐어? 사람을 높이느냐, 사람과 관련된 something을 높이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 오케이? 자, 직접 높임의 예시를 한번 볼까? 직접 높임의 예시. 자, 옆에다 예시를 쭉 나열시킬 거야. A. 아버지께서 자, 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자,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높이는 주어를 높이는 거거든. 자, 이 문장에서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지. 무엇을 통해서? 깨서라는 주격조사를 통해서. 맞아? 그리고 진지라는 특수 명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잡수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서. 맞아? 자, 이 3가지 요소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높임의 대상을 높이고 있다.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높임? 직접 높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자, B. 아버지께서 손이 크시다. 아버지께서 손이 크시다. 자, 민석킴, 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이 되는 높임의 대상은 무엇이죠? 아버지입니까? 손입니까? 손이에요. 자, 높임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서술어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무조건 다 서술어. 잘 모르겠으면 서술어. 잘 알아도 서술어, 잘 몰라도 서술어. 알겠어? 자, 아버지가 잡수시는 거잖아. 큰 거는 뭐야? 아버지가 큰 거야? 아버지의 손이 큰 거야. 자,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손이야. 손이 높다는 것을, 손이 크다는 것을 자,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사용되었어? 시라는 선어물 어미가 사용이 되었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은 뭐냐면, 자, 봐봐. 이 높임의 대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는 높임의 대상이고, 자, 세모는 이 높임의 실현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높임의 실현 요소는 뭐 간단해요. 자, 주어가 이제 사람이고 사람을 높임의 대상으로 설정할 거면 이제 깨서가 쓰이는 경우가 맞겠죠. 맞아? 자, 요소는 자, 주격 조사가 있고요. 주격 조사 깨서가 있고요. 두 번째. 높임의 어휘도 있고요. 어휘. 높임의 어휘는 뭐야? 밥 대신에 뭐 쓰는 거야? 진지를 쓰는 거고. 맞지? 생일 대신에 뭐 쓰는 거야? 생신. 나이 대신에 연세, 춘추 이런 말 쓰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런 말 쓰면은 약간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아니 무슨 연세야. 어머 얘! 뭐 이러면서. 이모 아니야. 누나라고 불러. 누나. 막 이런 사람 있잖아. 맞지? 자, 주책입니다. 주책. 알겠어요? 주책 떨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돼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자,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말일 같으면 그냥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특히 학교 선생님한테 막 생신 축하드려요 하면은 뭐
그렇구나, 고맙다, 껄껄껄 이런 선생님도 있지만, 무슨 생신이라니. 뭐 이런 선생님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특수어휘가 있어요. 특수어휘. 자, 특수어휘를 잘 알아두면 돼. 특수어휘. 특수어휘는 이건 서술어에 관련된 표현이야. 서술어. 맞아? 그러니까 높임에 대한 어휘는 밥, 진지, 집 대신에 댁, 뭐 이런 것들, 생일 대신에 생신 이런 식으로 명사와 관련된 표현이 높임에 관련된 어휘인데, 특수어휘는 서술어에 관련된 표현이야. 여기서는 특수어휘가 뭐 쓰였어? 잡수다가 쓰였지. 잡수다. 잡수다는 무엇을 높이는 표현이야? 먹다를 높이는 표현이야. 먹다. 자, 보자. 주체 높이는 특수어휘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자, 이것도 내가 이제 포인트를 딱 짚어줄게. 자,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란 애들아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먹다의 특수어휘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특수어휘는 높임의 대상이 왔을 때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 특수어휘야. 먹다의 특수어휘 뭐가 있을까? 뭐죠? 드시다? 아니야. 자, 높임의 요소는 하나 더 있는데, 네 번째, 선어말 어미 시도 있어. 시 아니? 자, 지금 내가 뭐 했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어? 특수어휘랑 선어말 어미를 서로 독립된 주격 높임의 실현 요소로 구분을 했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먹다의 높임 표현은 뭐가 있냐면 들다가 있어. 들다 하고 먹어도 있다. 잡수다가 있어. 알겠어? 좀 드시오. 좀 들거라. 오케이? 좀 들거라. 들다는 숟가락을 들다, 젓가락을 들다에서 온 표현이야. 잡수다. 좀 잡숴 뭐 이런 식의 표현 쓰잖아. 오케이? 자, 있다의 높임 표현은 뭐야? 있다의 높임 표현. 너 지금 집에 있어? 친구들한테 너 어디야? 너 지금 집에 있어? 그리고 뭐 높임의 대상이 주어에 왔어. 아빠 집에 있어? 친하면 그럴 수 있죠. 할아버지 집에 있어? 할아버지랑 친하면 그럴 수 있죠. 선생님 집에 있어? 선생님 집에 계세요? 이렇게 계세요란, 계시다란 말로 쓰지. 잘 봐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올 거야. 선생님, 저는 분명히 이러한 표현을 알고 있어요. 저는 드시다라는 표현과 잡수시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높임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들다하고 잡수다를 특수어휘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직관과 다르기 때문에 해명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맞아? 자, 지금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1번은 두 개의 높임 요소가 실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즉 들다 또는 잡수다라는 높임의 특수어휘에 뭐가 결합된 거야? 시가 결합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다에 시가 결합된, 특수어휘에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된 두 개의 높임 요소가 쓰인 것이 바로 드시다하고 잡수시다야. 맞아? 근데 이것과 달리 계시다는 어때? 시가 선어말어미로 실현된 게 아니야. 왜? 시를 빼버리면 어때? 개다라는 말이 통해야 되는데 개다라는 말은 있어 없어? 개다라는 말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개시가 하나의 특수어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높임의 실현 요소가 한 개라는 거죠. 이해돼요?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아프다의 높임 표현, 특수어휘 뭐가 있을까? 아프다. 편찮다가 있어요. 편찮다를 편찮다로도 쓸 수 있지만 편찮으시다라고 쓸 수 있어. 차이는 뭐야? 편찮다는 높임의 요소가 하나 쓰였어. 뭐? 특수어휘 하나만 쓰인 거고, 편찮으시다는 뭐야? 높임의 특수어휘 하나랑 선어말음이 의시까지 쓰인 두 개의 높임 요소가 쓰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보자.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은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이야. 목적어와 부사어. 목적어와 부사어. 이러면 좀 헷갈리겠다. 목적어 와에서 와를 지우고 또는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보자. 그래야지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 자, 목적어 또는 부사어. 자, 봅시다. 객체 높임은 특수 어휘가 뭐가 있냐면, 자, 특수 어휘만 외우시면 돼요. 객체 높임은 특수 어휘만 외우시면 돼. 뭐? 배, 드, 모, 여. 자, 배드보에서 배는 배다. 드는 들이다. 모는 모시다. 여는 여쭈다. 오케이? 배다, 들이다, 모시다, 여쭈다. 이 네 개가 쓰이면 객체 높임. 그렇지 않으면 객체 높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객체 높임은 얘들아 특수 어휘 사용의 유무를 통해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 포인트야. 배드 뭐야? 배드 뭐야? 배드 뭐야? 자, 배다는 뭐의 높임말이야? 보다. 들이다는 주다. 여쭈다는 묻다지. 자, 모시다는 뭐의 높임말일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에서 할아버지를이라는 목적어 대신에 높임의 대상이 아닌 친구를 모시고 갔다. 아니 뭐 데리고 갔다. 데리다가 기본형이야. 데리다. 오케이? 데리다. 데리다란 말이 있어. 데리다. 데리고 오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배다는 뭐 높여요? 목적어를 높여요? 부사어를 높여요? 목적어. 자, 들이다는 뭘 높여요? 목적어 높여요? 부사어 높여요? 무엇을 들이다야? 무엇에게 들이다야? 누구에게 들이다잖아. 맞지? 자, 이건 부사어를 높여. 모시다는 부모님을 모시다. 목적어로 높여. 자, 여쭈다는 누구누구께 여쭈다니까 이건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맞아? 그럼 봐봐. 자, 특수어휘 정리했지? 자, 밑에 부사격 조사 보자. 부사격 조사. 자, 부사격 조사는 얘들아, 에게 대신에 뭐가 쓰이는 거야? 깨가 쓰이는 거야. 에게 대신에 깨. 자, 그러면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는 거냐? 부사격 조사가 에게에서 깨로 바뀐다는 것은 이 부사어로 온 대상이 높임의 대상일 때에만 뭐가 쓰인다는 거야? 깨가 쓰인다는 거야. 즉, 깨는 들이다 또는 여쭈다 라는 특수 어휘만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요소다라는 거야. 배다하고 모시다는 깨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목적어에 온 대상만 높이기 때문에.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알겠죠? 자, 예시가 있죠, 예시. 시간 표현 못하겠다. 오늘 상등평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자, 여러분 높임의 대상을 동그라미 표시해보고 높임의 실현 요소를 세모 표시 쳐볼까요? 높임의 실현 요소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렛츠고!
자, 선어말함이 시는 별도로 독립된 요소로 보지 않고, 자, 특수 어휘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에서는 그 시가 특수 어휘에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객체 높임은 그러한 고민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봅시다. 내지는 할머니를 버스 정류장까지 어때? 모셔다 드렸다. 데려다 주다를 높임 표현이야. 맞지? 데려다 주다를 높임 표현이 모셔다 드렸다야. 주다의 높임 표현이 드리다잖아. 맞지? 자, 김 선생님께, 김 선생님 동그라미 깨도 해야 되겠죠. 깨. 부사격수사 깨. 빌린 책을 돌려 드리러 갑니다. 돌려는 아니야. 드리러. 드리러가 특수어휘야. 돌려 드리러를 한 번에 보면 안 돼. 드리러만 어때? 특수어휘로 봐야 돼.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여쭈어 보러 갔다. 할아버지를 뵈러.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 3분 컷 할게요. 자, 상대 높임은 얘들아, 여기서 상대가 뭐야? 상대? 대화 상대야. 대화 상대. 대화 상대라고 적어볼래? 대화 상대. 대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게 바로 상대 높임이다. 또 여기에 이 아래쪽 화살표의 별표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배웠던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은 무조건 높임의 대상이 와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어때? 상대가 낮춤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낮춤의 대상이라서 어때? 이렇게 반말로 상대방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높임법 안에 포함된다라는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대상을 낮추는 표현도 높임법에 포함된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지. 자, 총 체계가 몇 개? 그렇지, 6개예요. 종결함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하십시오, 하오, 해요, 하게, 해라, 해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문장이 쓰인 그 문장 앞에 주어로 이 말을 넣어보면 돼. 하십시오체는 교수님이라는 주어를 넣었을 때 가장 잘 의미가 통하는 문장이야. 교수님. 하오체는 김영, 이형.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재들끼리 서로 존대하는 표현이거든요. 성 뒤에 형을 붙이는 거야. 김영. 아, 난 이렇게 생각하오. 뭐 이런 식으로. 해요체는 선생님이 제일 잘 어울리죠.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우리도 놀러 나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자, 하계체는 자네가 제일 잘 어울려. 자네는 밖에서 먹게. 이런 식으로. 헤라체는 뭐야? 헤라체는 애야. 부모님이 너희한테 애야, 집안 청소 좀 해라. 이게 사람 방이니 돼지우리 방이니? 좀 찔끔하시는 분들 맞죠? 찔끔하시는 분들 있죠? 자, 해체는 뭐야? 야!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 봐봐. 헤라체하고 해체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 헤라 vs 해. 그러니까 헤라체하고 해체가 둘 다 낮추는 표현인데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맞죠? 어서 오렴. 언제 와? 자, 어서 오렴과 언제 와 두 개의 문장 중에서 헤라체는 뭘까? 어떤 게 헤라체일까? 응? 자, 보세요. 이게 문장이 좀 쉬운 문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헷갈리죠?
뭐 100%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체에다가 해체에 자, 요를 결합시키는 것을 요를 결합시키면 뭐가 된다? 해요체가 돼요. 그러니까 해체의 해에 요를 결합시키면 해요체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에 요가 결합되면은 해요체가 돼. 반대로 요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해요체에서 요를 빼면 뭐가 된다는 거야? 해체가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요를 무슨 보조사라고 해? 통용 보조사라고 해. 통용 보조사. 자, 여러분들 보조사의 특징 뭐야? 생략이 가능해. 맞아? 그러니까 해요체에서 보조사 요가 생략되면 해체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해체는 요가 붙었을 때 해요체가 될 수 있고 해요체에서 요가 빠지면 해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해당 문장 뒤에 요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무슨 체라는 거야? 해체라는 거야. 이해되니? 말이 안 되면 무슨 체? 해체와 관계없는 해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야. 문장 뒤에 보조사 요를 붙였을 때 의미가 통하면 무슨 체? 해체라고 볼 수가 있고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뭐야? 해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어서 오렴요. 이거 뭐야? 씹덕 말투죠, 이거. 누가 이렇게 써? 어서 오렴요. 씹덕이잖아. 맞아? 의미가 안 통해. 이건 무슨 체야? 해라체인 거야. 근데 언제 와요? 이건 어때? 의미가 통하지. 그러니까 이건 해체가 되는 거라고.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현대문법 시간 표현 및 인용 표현 간단하게 하고 고전문법도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남은 자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끝.